안녕하세요. 부천시 오정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본사랑병원에서 근무 중인 유종민 원장입니다. 저는 주로 발목과 발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보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설명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코로나가 풀리면 직접 가서 어르신들 직접 지려볼 수 있는 기회가 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어르신들이 모든 체중을 받들고 있는 발목 이런 질환에 대해서 쉽게 대표적인 무지해반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발목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 발의 뼈는 크게 27개에서 28개의 뼈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뼈와 뼈를 연결할 수 있는 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줄이 지나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발에는 또 궁이 있습니다. 발의 궁이 정상적이 되지 못하고 납작해져 있으면 이걸 평발이로 하고요. 그 다음에 궁이 높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요족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미인발이라고 하는 요족. 평발이든 요족이든 궁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걷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보시면은 발에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발 질환. 자, 무지해반증이 있고요. 무지해반증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걸 거예요. 인터넷에서 유명하게 나오는 소개해드리는 질환이신데, 발바닥 인대가 굳어 있어서 발을 체중을 디딜 때 자꾸 찢어지면서 증상이 생기는 대표적인 뒤꿈치 통증입니다.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염 형제처럼 같이 묶어서 설명해드릴 수 있는 병인데, 발바닥 인대와 아킬레스건이 딱딱해져 있으면은 굳어있는 인대가 찢어지면서 자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또한 이제 뭐 운동을 하시거나 밖에 야외 활동을 하시다 보면 쉽게 다칠 수 있는 발목 인대 파열 통증,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안정증이 이렇게 쉽게 생길 수 있고요. 앞에 여기서 없지만 관절 많이 쓰시게 되지만 어르신들은 관절염이나 아니면 연골 문제로 인해서 이런 관절염이 같이 동반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다룰 질환은 무지해반증입니다. 자, 무지해반증은 정상적인 발 모양은 이런 신발 속에 있는 것처럼 이런 유선형의 발 모양을 이루어야 되는데, 무지해반증 같은 경우는 엄지발가락 안쪽에 튀어나온 부위가 안쪽으로 삐져나오면서 정상적인 발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안쪽으로 삐져나오고, 대신 엄지발가락이 발의 바깥으로 향하는 엄지발가락 변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지해반 변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무지해반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무지해반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아픔, 고통, 관절염 등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걸 무지해반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지해반증 증상은 무엇이 있느냐? 자, 신발 속에서 신고 다니게 되면 이 엄지발가락 튀어나온 부위가 마찰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마찰,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이랑 자꾸 부닥치게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발가락 티눈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틀어지게 되면은 이 종자골 뼈처럼, 바닥 쪽에 종자골 뼈처럼 받침대 역할을 하는 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엄지발가락이 안으로 틀어지게 돼요. 이제 종자골 뼈랑 이 엄지발가락 뼈랑 밸런스가 안 맞게 되니까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지해반증 앓고 계시는 분들은 한 50% 정도에서는 이런 발바닥 쪽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 속에 있다 보면은 엄지발가락이 아무래도 두 번째 발가락으로 교차돼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두 번째 발가락이 이 화면 그림처럼 까마귀 갈퀴 발가락처럼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 갈퀴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면 두 번째 발가락에 관절염이 올 수 있어요. 관절염이 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발바닥 쪽에 티눈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관절염도 생겨서 걷는데 더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무지해반증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전적 원인은 어렸을 때, 아기 때,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많이 생기고 발견하게 될 수 있는데요. 통증이 꼭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후천적인 원인보다는 증상이 더 심하고 변형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한 경우도 크게 범위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후천적인 원인은 가장 크게 신발 같은 걸 좀 잘못된 신발을 착용하는 거, 하이힐을 많이 신는다거나, 그래서 후천적 요인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남자분들은 선천적으로 무지해반증이 생겨 있다고 하더라도 신발을 그렇게 불편하신 걸 신기는 않으시기 때문에 증상이 막 심하시거나 그러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죄반증 모든 환자분들을 수술하셔야 되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죄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분들은 수술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죄반증을 갖다 진행하는 걸 막고 싶어요 할 수 있는데,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발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본인 발에 맞는, 사이즈에 맞는, 그리고 좀 약간 잘 들어가는 비교적 좋은 재질의 신발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싸구려 신발, 이렇게 딱딱한 신발은 발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네, 보조기는 시판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보조기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교정적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무죄반증이 교정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교정되는 효과는 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에 끼고 다니는데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실리콘 패드 같은 걸 좀 하고 다니면 그거는 좀 통증에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어렸을 때 무죄반증 지내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엄지발가락을 안으로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당겨주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많이 아플 때 잠깐 통증을 갖다 가라앉힐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약물, 진통제 역할을 한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물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무죄반증의 수술적 치료 대상. 첫 번째, 아픈 경우겠죠. 어떤 신발을 신어도 통증이 있고, 이제 뭐 운동화를 신어도 아픈 경우에. 그 다음에 오래 걸으면 피로감이 생기고, 아무래도 엄지발가락이 아프면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걷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발목도 아플 수 있고, 그냥 무릎이나 허리까지 아플 수 있고요. 그런 통증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이 교차할 때, 그 다음에 발가락에 갈기 변형, 이렇게 갈기 변형이 생겼을 때, 엄지발가락 무죄반증으로 인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에 합병증이 생길 때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무죄반증 수술은 무조건 아픈 수술이다 해서 어머님들이 되게 두려워하고 하셨던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큰맘 먹고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으셨었는데, 그런 이유는 옛날에는 엄지발가락에 튀어나온 뼈를 무조건 크게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인대를 늘려주고 꼬매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깁스 고정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무죄반증이 생기는 원인 정도를 갖다가 보고 발을 좁힐지 아니면 회전시켜서 발 모양을 가꾸어 줄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뼈를 깎아내는 희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통증도 적고, 그만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적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처도 훨씬 적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자, 크게 수술 방법은 변형된 정도, 그러니까 큰 모양 상태에 따라서 발 볼만 살짝 좁혀주는 원위절골술, 그러니까 발가락 끝에 쪽에 가까운 부위만 수술하는 원위절골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발뿌리를 이렇게 축을 틀어져서 돌려주는 근위절골술,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복합적으로 교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조금만 상처를 내서 하는 무지절골술도 요즘 많이 유행하는 추세입니다. 이건 환자분의 상태, 아니면 나이, 그 다음에 기저질환, 당뇨 같은 기저질환에 따라서 충분히 상의하시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자, 이제 수술된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변형이 많이 심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볼만 좁혀주는 원위 절골술만 해서 발볼이 이런 식으로 이뻐진 경우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고정 방법은 일단은 아무래도 발볼을 좁히는데 그래서 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핀 고정, 그 다음에 눕는 핀, 그다음에 나사 고정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환자분과 의사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상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발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전을 시켜서 교정하는 방법, 이렇게 뼈를 이렇게 교정해서 세워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수술 전 후 사진이고요. 발을 빠듯하게, 그러니까 발이 회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치우쳐지는 것도 같이 회전되는 것이 같이 교정되는 방법입니다. 네, 이런 케이스 보시면 이분은 50대 초반부터 유전적 변형이죠. 이런 경우는 너무 심해서 거의 걷지도 못하고 신발도 신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심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교정을 통해서 발볼이 한 2cm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여러 가지 신발도 이쁜 신발도 신고 하셨던 분이시고요. 이에 따라서 관절염 증상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시는 상태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지발가락 무죄반증이 오래되면은 두 번째 발가락이랑 교차가 되면서 두 번째 발가락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발가락에 관절염이 생기면은 초기에 잡으시면은 무죄반증 수술하면서 관절 성형술이라는 걸 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오래돼서 두 번째 발가락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구가 생겨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절제관절 성형술 때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부위에서 잘라서 관절 성형술을 해서 걷는데 편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두시면 안 되시겠죠, 어머님들은.
자, 무죄반증은 수술하고 나서 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걸으실 수 있는 것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붓기도 좀 빼야 되고, 걷게 되면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있고 피멍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냉찜질도 충분히 해주시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붕대 좀 감아주시면서 보조 신발을 착용해서 한 6주에서 8주 정도 보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죄반증은 수술하고 나서 안에 상처 부위가 신발이랑 맞닥뜨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처 부위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처의 실밥을 제거하면, 보통 겉에 실밥은 꼬매진 않고 테이프 붙여주게 되고요. 실밥을 제거하게 되면 흉터 연고나 그런 걸 통해서, 마사지 같은 걸 통해서 상처에 흉이 지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 이후에 한 3개월 차가 되시면요, 어머님 가벼운 운동이나 등산 같은 거는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고, 6개월 차가 되시면 뭐 뛰거나 하시는 웬만한 레저 스포츠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최근의 무죄반증 수술의 장점입니다. 오늘 일단 무죄반증에 대해서만 크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머님들한테 특별히 발이나 발목 질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상 연세본산원병원의 유정민 원장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